알 수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살짝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뭐 주식이 선행하고 부동산이 후행한다. 그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부동산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같은 속도로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수치화된 뭐 차트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부동산이 좀 시세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게 되어서 좀 뒤늦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주식이 확 꺾이기 시작하던 그 무렵에 이미 부동산도 꺾이기 시작했어요. 거의 그 시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부동산이에요. 거래 한두 건 되었는 걸로 그것이 바로 이 지수나 이런 것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작 부분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개수닥, 나스닥이 200주선 깨지면, 아주 세부적으로 이평선까지 다 보시는가 보군요. 저는 그 지수만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확인하는 정도 분위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이토요님, 네. 부산 대연비치 9편 18억이 거래되고, 우동의 신고가 지금 5개 이상 대기 중이라네요. 부산 양극화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거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럼 뭐, 비싼 집에 살아라. 나중에 세금 많이 내고, 비싼 집에 살아라. 그래도 됩니다. 그거까지 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미국에 뭐 누가 뭐 빌 게이츠가 뭐 비싼 집에 살고 누구 마이클 조던이 뭐 집이 얼마나 그랬던가요? 뭐 3천억? 우리 그런 걸로 비교 안 하잖아요. 그거 비교 안 해도 된다. 그건 어느 정도 서민의 눈높이에서 어느 정도 중간 흐름에서 우리만 파악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것이 뭐 거래 공백으로 인한 것도 일부 있고요. 정말 찐으로 신고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찐으로 신고가가 나오는 경우는 아주 희소하더라. 네. 정말 전세부터 시작해서 이 시장 전체가 다 흔들리고 있는데 저 3부 제목 제가 잘못 붙였네요. 3부 제목 잘못 붙였는데 그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제목 다른 걸로 바꿔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이워크님, 자기 눈높이에서 보면 되는데, 너무 위쪽을 보도록, 언론에서 계속 그걸 하잖아요. 난 내일 그 높은 것을 높은 가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는 지금 인천 아파트 가격, 근래 일주일치 거래되는 거, 그 가격만 보시면은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부산 방송할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댓글에서 항의를 받는 게, 야, 니는 뷰도 모르냐, 뷰도. 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큰데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제가 이거 세부적으로 네이버 부동산도 들어가고 이렇게 막 확인하려고 해도 그렇게까지 확인할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인천에서 한 방 먹였어요. 뭐 13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추락을 해서 뭐 6.5억이 되었다든가 반토막 났던 거 있잖아요. 송도에 찐으로 바다뷰 뭐 시뷰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냥 바다뷰 시뷰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찐으로 하락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야 뭐 바다뷰 그것도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 세부적으로 너무 따지려고 하지 말자. 금액만 봐도 다 보인다. 흐름 다 보인다. 해양뷰? 오션뷰. 말을 들어도 그게 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오션뷰가 있어 보이나요? 네, 오션뷰. 나 보인다고, 네, 오션뷰? 네. 뭐, 엇박자로 좀 나오기도 합니다. 네, 뭐, 근데 크게 의미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떨어지는 와중에, 뭐, 서초에 신고가가 나오고, 어디에 신고가가 나오곤 했지만, 지금은 신고가가 멸종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부산 생각보다 흐름 빨라요.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빠릅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이슈가 뜨면서 그러면 바로 며칠 안 지나면은 부산에도 재건축 관련된 물건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나타났거든요. 똑같다고 봐요. 흐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김종원님 반갑습니다. 부산도 올 하반기 입주 물량 보면 연말에는 대구 따라갈 듯. 아니에요. 김종원님 아니에요. 부산 이제 대구 따라온다고 이야기 안 해요. 저 이제 바꿨어요. 포지션 바꿨어요. 부산, 인천 따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네. 인천 따라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일 아침 8시에 인천 방송 올려놨거든요.
보면 그냥 기절초풍합니다. 진짜 기절초풍합니다. 가격 변동을 보면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세종시 뺨따구 때리고 대구 뺨따구 때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네, 우동 어나더 레벨이니까 좀 제외하고 보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 뭐 다 따라가다가 정말 가랭이 찢어집니다. 비교 안 해봐도 어차피 다른 아파트 가격도 과거의 상승기에는 그 우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치고 나가줬으면 과거에는 다른 밑에 졸개들도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지역을 살펴보든지 아무리 선도하는 지역이 치고 나가더라도 다른 지역들이 따라가지 않더라. 차별화되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워크님, 부산 살기 좋은 동네니 부자들 그들만의 초와 주거단지가 있는 건 당연지사 아니 어디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한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보지 않고 야 거기하고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과거에 거기 집값이 오르면 우리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차별화되니까 굳이 안 봐도 된다. 세금 많이 내고 잘 살고 좀 나라에 많은 기여를 해라. 인천 쌍디 파파고님, 제가 부산만 가지고 대구만 가지고 두 가지만 비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인천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부산은 어디를 닮아갈까? 그 부분에 대한 추적 그리고 전국적인 분위기를 알아야지 제가 여기서 입을 좀 털지. 아주 단편적으로 정말 대구 하나만 바라보고 그 230만의 도시 거기 하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인천 입주 물량보다는 부산이 적어요. 네, 맞습니다. 적은 거 맞습니다. 근데 부산은, 김종호님, 제가 영상 몇 번 보여드렸었잖아요. 큰 차이가 없다. 대동소이하다. 물론 내년에 인천의 입주 물량이 4만 개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최근 한 5년, 6년을 쪼개놓고 보면은 부산은 꾸준히 많았다. 이 차트를 나타내면 이렇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내면 여기가 부산이에요. 그럼 인천은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아요. 그럼 어땠냐? 인천은 조금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갑자기 커진 것이지, 이 기간을 놓고 보면 부산은 꾸준히 많았다. 그래서 결국 이 절대치를 놓고 보니까 부산이나 인천이나 별 차이 없더라. 네, 요렇게 보여집니다. 네, 3부 앞에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요거 3부는 제가 좀, 맞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 부산이 인천보다 더 우려스럽습니다. 인천은 인구 유출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조금 근래 들어서 인구 증가세가 좀 둔화되었다. 요런 느낌이고요. 인천은, 계속해서 많이 유출된다. 요런 느낌입니다. 잠깐만 한 모금 마시고 바로 이어서 시작할게요.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는 연동한다. 요것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때 노란색 선이 전세 지수예요. 전세 지수가 높아진다는 말은 전세가액이 많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그 말인즉슨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든다. 투자하기 딱 좋아. 이런 느낌의 시기였어요. 근데 21년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버리더라는 거죠. 집값보다. 오히려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하기는 힘든 시점이다. 그래서 매매지수와 전세지수의 요 차트를 만들어서 하나의 지표로 활용해 본다면은 투자 시기의 변곡점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전제로 살펴보면요. 부산 지역도 매매지수, 전세지수 연동했을 때 변화가 나타났던 것은 21년 3월에 뭔가 알게 모르게 변화가 나타났어요. 네. 이렇게 변곡점이 한 번씩 나타날 때가 있더라.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있더라. 매매가가 제가 앞부분 잠깐 살짝 잘못 말했는 부분이 있는데,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고 전세가는 덜 올라가는 현상. 여기 지금 주황색, 살구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위쪽으로 치고 올라갔다. 이런 현상들 나타날 때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데, 자, 이 부분 이제 끝부분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전세가가 좀 덜 받쳐주는 현상.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점점 벌어진다. 갭 투자 같은 거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관계. 여기 지금 전세는 요 금리는 파란색 선으로 제가 여기 나타내 놨어요.
단순히 수치를 비교하기 좋게 이렇게 나타내놨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변곡점은 지난 상태다. 결론만 보실 분은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금리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빨간색 선을 따라가면서 볼게요. 살구색을 보시면 되는데 이 금리에다가 제가 숫자 15를 곱해서 저만의 숫자를 만들었어요. 전세 부담 지수라는 이름하에 만들었어요. 금리는 어디까지 간다? 내년 말까지 일단 한 5% 정도까지, 기준금리가 4%에서 5% 정도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지수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그재그로 그리면서 따라갈게요.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갔다. 요건 전세 지수의 흐름, 전세 지수의 흐름은 곧 전세 가격과 비슷하다.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전세 지수가 좀 내려간다는 가정하에 자료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과거에는 그래서 만들어낸 요 회색선, 요 회색선이 제가 만들어낸 전세 부담 지수라는 겁니다. 요걸 보니까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요 평균 수치가 노란색으로 나타나요. 금리에다가 15를 곱하고 전세 지수, 부산 전세 지수 요 두 가지를 합하니까 이 수치가 140 정도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전세 가격 너무 비싸하고 부담을 느낄 때는 요 수치가 한 170 정도 되었을 때 세입자는 굉장한 부담을 느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지금 부산의 상태가 거의 한 170 정도 되는 요런 상태예요. 근데 모든 이 한국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 전세 지수는 지금 하락률이 그렇게 가파르게 나타나진 않아요. 지금 여기 노란색 부분, 끝부분 제가 지그재그로 그리고 있는데요. 요렇게 전세 가격이 늦게 하락하는 상태로 요렇게 나타나옵니다. 근데 금리는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태다. 요 두 가지가 맞닥뜨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전세 세입자가 무한정 돈을 부담할 수 있느냐? 아니다. 무려 수치가 200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과거에 부담되는 수치까지 떨어지려면 요렇게 전세 지수가, 금리는 요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요. 1번 금리가 영향을 미친다. 2번 전세 지수가 영향을 미친다. 근데 금리가 오르는 것은 확정되어 있다. 그리고 세입자는 무한정 돈을 부담할 수 없다. 그 말인즉슨 전세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전세 매물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이 전세 실거래 지수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전세금은 우리가 상상이 못할 정도로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그 수치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지금 가격에서도 전세가는 지금도 많이 빠졌다. 뭐 1억씩 빠진다, 2억씩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년 말쯤이 되면은 지금 빠진 금액에서 또다시 반토막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빠집니다. 최악의 경우를 산정하고 23년 12월 기준금리 2% 정도로 보고 계산을 진행을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전세지수는 21년 11월부터 22년 7월까지 하락률을 반영해서 23년 3월까지 아주 더디게 전세지수는 하락하는 걸로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이 지수가 거의 한 80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과거 수준까지 확 떨어질 수 있다. 정말 언제 전세 금액이냐? 2007년 8년의 전세 가격까지도 볼지도 모르겠다.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세 부담 지수는 높아지기만 한다. 제가 만든 전세 부담 지수 요 회색선이에요. 이때까지는 평균이 140 수준이었던 것이 200까지 올라간다. 그 평균이라는 말은 결국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언젠가는 이 노란선에 다시 수렴해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노란색 선이 다시 살짝 위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을지언정 무한정 전세 금액이 올라갈 수는 없다. 전세 부담 지수는 평균값을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 말인즉슨 전세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해버리면은 전세 부담 지수도 떨어질 거예요. 요거 제가 짜집기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든 거 말고도 누군가가 최하인 부담 지수인가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리가 오르는 상황은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급격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글을 썼어요. 야, 집안 사서 너희는 세입자들 너 즐겁지 않지? 전세 금액
뭐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너희들 그 뭐냐 전세 금액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금리가 많이 올라서 괴롭지 하면서 즐겁지 않다고 했잖아요. 임대인은 괴로워요.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임대인은 괴롭습니다. 즐겁지 않다. 이게 상당히 대조적인 의미를 띠고 제가 만든 요 구절이거든요. 즐겁지 않으면 그냥 즐겁지 않은 상태. 근데 이 괴롭다는 거, 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댓글 잠깐만 볼까요? 네. 제이워크님, 아파트를 거주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는 관점 좋습니다. 가격이 큰 집은 절대 거주가 아닌 인생 최대의 투자 상품. 네. 결국은 주거에 따른 금융비용, 네, 맞습니다. 네, 금융비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금융비용. 이 임대인도 어느 정도 수준의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무한정 수익을 창출해낸, 아파트 한 개 가지고 무한정 수익을 창출해낼 수 없다. 자, 자기 자본 1.5억, 은행에서 2억을 빌린 상태예요. 그러면 3.5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율은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50% 전까지 떨어질 것이다.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먼저 역전세 지역이 될 것이다. 전세가율 집값 5억 하는데 전세가격 4억 했던 이런 지역들 이미 매매 가격 떨어지면서 바로 역전세 타격 바로 입고 있습니다. 2억, 과거에는 2억, 3억 하는 아파트 이런 데서만 일어났던 현상이 지금은 4억, 5억, 6억 하는 곳까지 모두 다 역전세에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과거에 제가 대구에서 특별 영상 지금으로부터 한 10개월 전쯤에 계속 만들어진 영상 제목들이에요. 전세의 이중 가격, 언론에서는 계속 뉴스에서 나오면서 지금 전세 가격이 그놈의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뭐가 표준인지 뭐가 모르겠다. 결국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높은 전세 가격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 사라. 지금 집 안 사면은 나중에 전세 가격 오르고 집값 더 올라서 난리 날 것이다 라고 언론에서 수없이 떠들어댈 때 저는 전세 이중 가격 중에서 하단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은 제 말이 맞죠. 누군가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어떤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전세가 4.5억이라고 가정하고 자기 돈이 1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3.5억을 대출을 내었다. 과거에는 금리가 2.3% 밖에 안 돼서 세입자가 월 67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랐죠. 5.3%. 그러니까 89만 2천원이다. 야, 이거 봐라. 좀 전에 봤지? 너희 예전에는 금리가 낮을 때는 67만원 정도 부담했는데 지금은 89만원이나 부담을 해야 돼. 엄청 부담스럽지?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통계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전체 자금 대출 평균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보면은 5.3% 요거 좀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그 평균치를 찾아보면 4%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요 4%에 적용해 보면 요거 2억 빌린 돈에 4% 하면 800만원. 8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보면은 얼마인가요? 연간 한 70만원? 70만원 정도 수준이더라. 사실 따지고 보니까 요 사람은 조금 많은 금리를 가지고 와서 임차인 괴롭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별반 차이 없는 부담을 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러합니다. 전세 금액이 4.5억에서 3억으로 떨어졌을 때 임차인의 괴로움의 정도는 소라면은 임대인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상황. 아주 복잡한 상황에 맞물리기 때문에 엄청 더 괴롭습니다. 괴로움의 크기는 임대인이 대자, 임차인은 소자. 요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전세가는 4.5억에서 아까 저분은 예를 들었을 때 3.5억으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대구의 실제 분위기는 2.5억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은 임차인의 부담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다. 실제로 직접 비교해놓고 보니까 뭐 대단하네요부터 해갖고 저 시뮬레이션 했는 누군가가 요건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자료 가지고 왔고 저는 그 이전부터 이미 이것들을 다 계산해 놨다. 언제? 10개월 전부터 이것들을 이미 다 계산을 해 놨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실 거면 제가 하락 이야기를 주로 다뤄서 그렇지
하락 이야기보다는 투자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야, 일단 위험한 것,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한번, 위험에 한번 처하고 나서, 그때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예전처럼, 그 조정 대상 지역, 괴로운 시기, 부산 2년의 고통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 무대책이 대책이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번 써놓을까요? 무대책이 대책이었다. 손 쓸 틈도 없이 거의 110주 가까이 하락을 하는 동안 정말 무대책이 대책인 상태로 버티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다시 집값이 올라서 망정이지, 지금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과거처럼 그럴 것이라고 믿고 뻗대고 있으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집을 보유해야 된다, 1주택이 되어야 된다, 전세를 살아야 된다, 월세를 살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가장 적어요. 아이고, 이거 잘못 그렸구나. 비용 당장에 봤을 때 비용은 가장 적습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요. 월세를 사는 사람은 전세를 사는 사람보다 15% 내지 20% 정도 더 비싼 금액을 치르는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네. 근데, 야, 그러면은, 야, 가리지 말고 1주택은 까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당장 사. 근데 1주택 한번 잘못 샀다가 1억, 2억 집값 떨어지는 거 한번 당하고 나면은, 그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1주택이라도 무조건 당장 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과거의 경험이 과연 지금의 정답일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야, 인천에 10억, 11억 하는 거 당장 사. 1주택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사.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집이 순식간에 7억으로 바뀌었어요. 11억 하던 집이 7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떡합니까? 이 대책 없어요. 그 사라고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다시 언론에서 아무 이야기 안 하면 그뿐이에요. 그 사람 찾아가서 따질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 스스로만 자책의 시간을 가질 뿐 원망의 대상을 찾을 수가 없더라. 요거 잠깐만씩만 넘어가 볼게요. 결국에는 매매가가, 전세가가 4.5억에서 2.5억으로 떨어지는 동안 매매가는 5.5억에서 3.5억까지 수준으로 떨어졌다. 요거 대구의 실제 사례거든요. 대구의 실사례예요. 야, 그러면 임차인이 괴롭겠냐? 임대인이 괴롭겠냐?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좀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4.5억의 전세를 들어와 있는 사람이 나중에 돈 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야, 주변 매매 가격 3.5억밖에 안 되면 임대인이, 야, 이거 집 사가라, 집 이거 니 해라, 전세금으로 집 사주세요 라고 임대인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하죠. 금리가 더 오른다면 어차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라면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면 된다. 자, 2018년에 3억의 전세를 내놨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금리나 이런 것들 제가 살짝 오락가락하긴 합니다. 이게 대출 금리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기준금리를 이야기할 때도 있어서 살짝 오락가락하지만, 요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경우에 2018년도에도 한 1,000만 원 벌었어요. 2020년도에 전세가가 많이 올라갔던 시절에도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돈을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놨다는 가정으로 보면 1,000만 원이에요. 3억의 전세를 주나 4.5억의 전세를 주나 뭐 수익률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2022년도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2.5억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요것도 지금 금리를 제가 5.3% 잡았는데 한 4% 정도 잡아. 지금 전세자금 대출 평균 금리가 4% 중반 정도 된다고 감안하면 지금 실제 수익률은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버리는 상황,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023년 말에 정말 7%까지 이렇게 치솟는 상황에서 전세 금액은 팍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1.8억 수준까지. 우리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 아까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정말 2008년, 9년 정말 그맘때 수준까지 전세 가격이 확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수익률은 똑같네. 은행이 맞춰놓으니까 수익률은 똑같네. 요런 취지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결국 임대인의 수익은 그대로인데 전세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매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세 가격이 1.8억 수준으로 확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매가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매매가의 전세가는 항상 이 균형점을 찾아가려면은 한 78%에서 80% 정도가 이 갭이 형성되었을 때 다시 투자가 원활해지는 이런 시기로 접어들더라고요. 전세가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매매가도 같이 조정을 받아서 떨어지는 시기를 거치게 된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커진다? 집값은 4억으로 버티고 있는데 기존의 전세 가격은 3억이었던 것이 지금 1.8억까지 전세 가격이 확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갭 차이는 2.2억이에요. 누가 여기에 투자의 매력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결국 매매가도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뭐 갭 투자를 하건 어떻게 투자를 하건 전세를 끼고 물건을 사건 어떻게 하든지 또다시 한번 투자의 매력을 느끼고 접근을 할 텐데 한동안은 투자의 매력이 확 떨어지는 시기. 왜? 이 전세가는 떨어지지만 집주인들은 높은 매매 가격을 늘 기억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매매가의 70% 정도, 80% 정도 오면은 요 과정, 자리 잡는 과정, 네, 요 과정들 거쳐서 요 가격대 정도까지 와주면은 다시 매력 있는 매매 가격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매매가의 조정,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게 되면 투자로서의 매력이 다시 생겨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아주 예전에 질문, 매매가 전세가 비율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했을 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대구 부동산 스터디에 가셔서 요 영상 제목 있죠? 요 영상 제목으로 과거의 날짜 가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셔도 되고요. 결국 매매가 전세가 같이 어느 정도 전세가가 쭉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매매가가 좀 늦게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매매가도 결국 요 두 가지의 갭, 요 정도 갭은 또다시 유지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더라. 그 말인즉슨 전세가가 빠지면 매매가도 빠질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너무 떨어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하도 저를 잡아먹을듯이 이야기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요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매매가 전세가 두 개 같이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들 보일 것 같더라고요. 전세가율 70%. 방송이 길어져서 세부적인 내용은 그 이전의 자료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전에 요거 부산에서 방송할 때 물물님 그 부산 분이세요. 제가 대구 방송할 때도 부산 분이 오셔서 나왔던 내용. 자, 요 부분, 요 변곡점들 나타날 수 있다. 영상 초반 부분에 말씀드린 부분, 지금 부산에도 요 하나의 변곡점이 지나 있는 상태다. 매매지수와 전세지수. 나중에 투자를 하실 때가 있으시면은 한국 부동산원에 가셔서 매매지수와 전세지수 요 두 가지 차트를 두 가지 내용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요 엑셀에서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 참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었다. 그죠? 지난 10년이나 이런 시절이 2012년부터 매매지수는 매매지수보다 전세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요런 시점. 요런 시점과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시절이더라. 근데 향후에는 다시 금리가 또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덜컥 잡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금리가 내려간다고 거래량이 조금 일부 늘어난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긴 시간. 요거 아까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요 하나의 결론들에 도달했다.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참고합니다. 자랑한다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근거는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말 많으면 또 빨갱이라고 하고, 하락론자들이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추세대로 가고 있고 이 추세가 뭐 큰 변화가 생긴다든지 뭐 어떤 변곡점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수많은 차트들 속에서는 항상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든지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흔적들이 항상 남기 때문에 한 번씩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은 투자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 니는 상승론자냐 하락론자냐? 저는 지난번에 한번 하락론자로 커밍아웃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락론자예요. 왜? 지금 시장에서는 90% 이상이 하락을 하고 10% 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10%도 찐 상승은 아니더라. 따지고 보니까 찐 상승은 별로 없더라. 결국 대다수의 물건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상승하던 시기에도 어느 정도 시점에 갔을 때 이 철저히 하락론자로 돌아섰죠.
이제 하락 시점을 잡기 위해서, 또 다 올라왔는 것 같다. 이제 하락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있었다면, 저는 지금 다시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상승론자입니다. 나는 상승론자입니다. 지금 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이 상승하는 이 터닝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변곡점으로 해서 다시 이것이 상승해서 이 순환 모형에 따라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일본처럼 지속적인 하락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포인트를 상승하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언제 상승하지? 도대체 언제 상승하는 걸까? 언제가 변곡점일까? 끊임없이 여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는 상승론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이워커님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단순히 비용만 따지면 자기 돈 주고 사서 사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게 훨씬 싸겠지. 특히 집값과 전세 가격 차이가 크면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네, 전세를 사는데 굳이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걸 이해 못하는 구닥다리 어떻게 남의 집 세를 살면서 돈을 빌릴까? 아니 이거 어느 정도 그 레벨을 다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준도 안 되면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직장 후배들을 좀 만나보고 하면은 2030들 모아놓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리고 부모 세대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수는 좀 제한적이더라.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누구는 뭐 1억씩, 2억씩, 2억씩 해준다고 뭐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도와줄 수 있는 세대는 또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태수님, 네, 시장, 네, 잘 들리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매매가 3.5억인데 전세가 2.5억. 그래도 사지 않는다면 전세 사는 사람이 이미 집이 있거나 3.5억 시세가 떨어질 것이라 사지를 못함. 근데 그 2.5억도 전세 사는 사람들도 찐으로 돈 가지고 있는 세대들은 이미 집을 많이 샀더라. 네. 아직도 안 사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는 있어요. 근데 2.5억의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더라. 그 젊은 사람들, 그래, 아까 제이워커님 구닥다리처럼 꼰대처럼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전세 젊은 사람들, 은행에 대출 막 3억, 4억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막 80%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고, 자기 자금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대출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더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더 비싼 가구를 사고 더 비싼 가전을 사고 그 남는 돈만큼을 치장을 하고 오히려 대출을 풀로 받는 세대가 지금의 그 MZ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전세가 자기 돈이 아닌 비중이 점점 높아져 왔다. 물론 제 주변에 풀로 자기 돈으로 전세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젊은 층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유, 제이워크님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오늘 제가 방송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네요. 네, 솔솔님 글자 크기 죄송합니다. 이게 한 개의 차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제약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게 정말 내 당장 앞에 내 눈앞에 정말 집을 어느 순간에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1억, 2억이 오고 가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작은 글씨라고 하지 마시고 이 TV에 하면 다른 분들도 보니까 TV로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도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솔솔님 이 방송 잘 보시면 2억을 벌 수 있습니다. 10분 동안 영상 참고하시면 2억을 벌 수 있습니다. 글자가 작으니까 알아서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TV에 연결해서 보건 어디 뭐 PC방에 가서 보건 어디 가서 보건 다 보시지 싶어요. 저도 가급적이면 글자가 작은 부분은 늘 읽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네, 제 시청자 중에서도 저처럼 40대 중반인데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저도 잘 보이지는 않아요. 보려면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피로도 좀 쌓이고 제 주 시청자층이 40대 이상 50대 60대 층이 더 많은 점 저도 알고 늘 읽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좀 참고 봐주시면 늘 도움되는 자료로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네, 나의 사월님 감사합니다.
나, 제이어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솔솔님, 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